믿으시겠습니까? 이번엔 미국이 한국에 자국 조선소의 심장을 맡겼다는 걸요. 420억 달러가 걸린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미국의 자존심이 달린 국가사업. 그런데 승인 명단이 기습적으로 공개됐어요. 그 명단에 있던 비미국 기업은 단 하나. 삼성중공업.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이 정도면 트럼프가 한국한테 뭐라도 받은 거 아닙니까? 워싱턴은 화살을 날려댔고 언론은 연일 비판했습니다. 기술 종속, 주권 침해, 한국의 침략. 의회는 반발했고 노조는 거리로 나섰죠.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미국 조선소 공식 표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계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왜 이토록 미국이 안달나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승인 명단. 그 명단에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보좌관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스크린에 새겨진 그 이름이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죠. 이 정도면 트럼프가 한국한테 뭐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리처드 맥클라인 미 해군 조선기술 자문관입니다. 2025년 10월이었어요. 워싱턴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조선소 현대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던 날, 저는 평소처럼 기술 검토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승인 기업 명단이 곧 공개됩니다. 보좌관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명단이었으니까요. 미국 조선소는 오랫동안 쇠퇴해왔습니다. 평균 가동률이 54%에 불과했죠. 4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회의실 안 12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떠오른 문장 하나. 승인 기업 삼성중공업.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한다고? 옆자리 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기술이 참여하는 기업은 단 2곳뿐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린 기술 강국인데요.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부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죠. 디지털 모듈화 시공 시스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소했어요. 우리가 해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도조차 못했던 기술이었죠. 자동화된 조립 공정, 실시간 품질 제어, AI 통합 시스템.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린 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웠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는 술렁이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수군거렸죠. 백악관이 미쳤나 봐요. 한국 기업에 우리 조선소를 맡기다니. 이건 기술 주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오후 언론이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실었어요. 외국 세력이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한다. 뉴욕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술 식민지 시대의 개막인가. 방송국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떠들었죠.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린 끝입니다.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죠. 한국. 그들은 우리 동맹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도왔던 나라였어요. 반도체에서 성공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문화를 수출했죠. 하지만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자국 조선소의 심장부를 맡겼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기술국, 해군조선청, 의회 보좌관까지 모였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입니까?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국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있긴 합니다만 효율이 문제입니다. 효율이요? 네. 우리 조선소는 50년 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모든 걸 새로 짰습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어요. 기술국장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린 오래된 공장을 고치려 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온 거였죠. 그래도 이건 위험합니다. 다른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린 끝입니다. 그들이 기술을 철회하면 어쩌려고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디지털 모듈화 시공 시스템.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졌죠. 놀라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세계 1위였어요.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그들이 만든 배는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속도도 압도적이었죠. 우리가 1년 걸릴 작업을 그들은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더 높았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우린 뒤처졌습니다. 아니, 추월당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뉴스에서 또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승인, 미국 조선업계 반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략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침략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30년 전 MIT에서 해양 시스템 공학을 공부하던 시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기술은 국경을 넘지 못한다. 당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린 모든 걸 주도했죠. 조선, 항공, 반도체, 모든 산업에서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제 우리 조선소까지 현대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산업거래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그들의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그들은 대체 뭘 노리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해군조선기술본부 브리핑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자문관, 엔지니어, 국방부 관계자까지. 총 30명쯤 됐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디색이 공동으로 제출한 청사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듈러 도크 시스템. 그게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펜을 꺼냈습니다. 옆자리 존스가 낮게 말했죠.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왜요? 한국 기업이 만든 거잖아. 뭐 대단하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420억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어떤 수준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청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우리가 아는 조선소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조선소가 360도로 회전하며 보였죠. 각 구역이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자동화 용접 구역, 녹색은 모듈 조립 라인, 빨간색은 AI 제어 센터. 이게 뭡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이사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기존 미국 조선소는 수작업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트랙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부품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같았지만 훨씬 정밀했어요. 1mm 단위로 위치가 조정됐습니다. 부품 조립 시간을 60% 단축합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60%라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한 달 걸릴 작업을 2주 만에 끝낸다는 의미였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국장이 물었습니다. AI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조선소 전체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였습니다. 만여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모든 과정이 1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온도, 습도, 용접 강도, 부품 위치.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공정을 계산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컴퓨터였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품질 예측 엔진이 나왔어요. AI가 불량을 미리 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죠. 20%요? 그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소에서 검증됐습니다. 지난 3년간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불량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이었습니다. 2022년 23%에서 2025년 4%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 뿐이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 기술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조선소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6개월, 시운전과 인력 교육에 6개월입니다. 기존 설비를 철거한다고요? 네. 일부만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수리가 아니라 재건축이잖습니까? 존스가 낮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선소를 고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 자문관들만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 설계도를 어떻게 봅니까? 기술국장이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420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우리 조선소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동률 54%. 이건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저 시스템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이미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린 이미 한국 없이는 못 삽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청사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200페이지짜리 기술 문서를 넘겼어요.
놀라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산돼 있었어요. 용접 온도부터 부품 이동 경로까지, 심지어 작업자의 동선까지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산업공학이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띄운 3D 모델을 돌려봤어요. 조선소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 처음 쓰는 단어였어요. 그날 저녁 기술국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시연 영상이 첨부돼 있었어요.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서 촬영한 거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조선소는 조용했어요. 기계음만 낮게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을 들고 움직였죠. 수십 명이 동시에 작업했지만 충돌이 없었습니다. AI가 모든 걸 조율하고 있었어요.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어요.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자기 부상 시스템이 철판을 움직였죠. 정확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린 50년 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에 제출할 문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시스템은 기존 미국 조선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조선 체계 전체의 재설계입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조선소를 수리하려 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물살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걸까?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사진을 열었어요. 이번엔 세부 설계를 하나씩 확대해 봤습니다. 용접 로봇의 각도 제어 시스템을 살펴봤죠. 0.1도 단위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부품 이동 경로의 최적화 알고리즘도 확인했어요. 수백 개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작업자의 피로도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작업시간, 휴식시간, 교대시간까지. AI가 사람의 컨디션을 예측해서 최적의 작업 배치를 제안하는 거였죠. 이 사람들은 조선소가 아니라 생명체를 설계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한 부분이 멈추면 다른 부분이 자동으로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신경계처럼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기술자의 자존심과 엔지니어의 냉정함 사이에서 말이죠. MIT 졸업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니터에 띄워진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독일 플렉트 그룹 16억 유로의 인수 완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플렉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 시스템 기업이었죠. 하지만 왜 삼성이 독일 공조 회사를 인수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한국입니까? 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소도 모자라서 이젠 공조 회사까지 사들이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플렉트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플렉트 그룹. 설립 1952년. 본사는 미넨이었습니다. 40개국의 160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연간 80억 유로 규모였죠. 단순한 공조회사가 아니네.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봤어요. 플렉트의 주요 사업 분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병원 공조 설비, 반도체 공장 클린룸, 그리고 국방시설 환경 제어였습니다. 주요 고객 명단을 봤을 때 숨이 멎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유럽 국방청. 이건 그냥 에어컨 회사가 아니야. 플렉트는 세계 주요 인프라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술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독일 플렉트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조 3,7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이 하만 인수한 지 8년 만에 조단위 인수입니다. 이번엔 공조 시스템 기업입니다. 한 보좌관이 물었어요. 왜 공조 회사를 삽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기술국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플렉트의 기술력이 나타났어요. 플렉트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의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의 30%가 플렉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왜 삼성이 이걸 원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연평균 1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장 규모는 750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왜 냉각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플렉트의 기술 특허 목록을 열었습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 AI 칩 열 관리 기술, 실시간 온도 제어 알고리즘.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열을 만듭니다. 엄청난 양의 열을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컴퓨팅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 열을 식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냉각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AI 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칩을 식히는 기술까지 갖게 된 거였어요. 설계부터 냉각까지 전 과정을 장악한 겁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와 같은 시기일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소와 냉각 시스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잠시 후 떠올랐습니다. 열. 조선소도 열을 다룹니다. 용접, 절단, 가공.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개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열을 뿜어냅니다. 반도체 공장도 그랬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산업의 중심엔 열이 있었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걸 장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미국 조선소 현대화, 삼성전자, 독일 플렉트 인수. 두 개의 점이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더 많은 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인수 합병 현황을 조사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배터리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냉각 시스템까지. 패턴이 보였어요. 그들은 완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하나씩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일 기업의 전략이 아니야.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설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산업 전략에 대한 분석.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현대화와 삼성전자의 플렉트 인수는 독립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열관리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쓸지.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철을 다루고 유럽에서는 공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온도 제어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뒤 기술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 보고서 받았어. 자네 생각이 맞다면.
심각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브리핑 준비해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더 분석했어요. 플렉트의 고객 사명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유럽 국방청의 지휘 시설, 모두 플렉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삼성이 그 모든 시설의 냉각을 책임진다는 의미였어요. 온도를 조절한다는 건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세계의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마지막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냉각. 둘째, 그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셋째, 그 시스템을 세계 산업 인프라로 만든다. 완벽한 설계였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기술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전략은 본 적이 없었어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습니다.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표였어요. 그 중심엔 열 관리가 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 AI의 냉각, 반도체의 온도 제어. 한국은 이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이미 그들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복도에서 기술국장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보고서 수준이 아니야. 전략 문서야. 알고 있습니다. 두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소의 청사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한국은 이미 산업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설계도 위에 있었어요. 버지니아 노포크 조선소의 새벽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6시.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조선소 입구에 섰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는 첫날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조용히 장비를 확인하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서 있던 조셉이 물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관리자였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봐야 알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청사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론과 실제 사이엔 늘 간극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시스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AI 제어판이 켜졌어요.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온도, 습도, 기압, 용접 강도.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첫 테스트는 용접 모듈이었어요. 자동 용접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정확한 각도로 구부러졌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철판과 철판이 만났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용접선이 깔끔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봇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죠. 1m, 2m, 3m. 용접이 완료됐습니다. 품질 검사가 시작됐어요. 센서가 용접 부위를 스캔했습니다. 데이터가 AI로 전송됐죠. 3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와. 조셉이 작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은 부품 이동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트랙이 작동했어요. 철판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크레인 없이요. 자기 부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철판이 공중에 떠서 이동했어요.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로 갔습니다. 오차가 없었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죠?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삼성 기술이사가 대답했어요. 1mm 단위로 조정됩니다. 오전 11시 첫 테스트 라인이 완료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작업 시간 기존 대비 40% 단축. 불량률 20% 이하. 에너지 효율 35% 향상. 모든 데이터가 녹색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박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조선소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조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인정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시스템은 한국 거예요. 우리 기술자들은 그냥 버튼만 누르는 거죠. 이게 우리 조선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관리자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린 이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경만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돼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버튼만 누르면 됐죠. 오후 3시 해군 기술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 보좌관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보좌관이 보고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미국식 안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기술국장이 물었어요. 모든 제어가 AI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저를 봤어요. 통제권이 문제입니다. 우린 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죠. 우리 조선소인데 한국 사람이 없으면 못 고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의회 보좌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론에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한국 시스템 기술 의존 우려. 미국 조선소 자율성 상실 위기. 뉴스가 터졌어요. 방송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기술 종속입니다.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우린 끝입니다. 소셜미디어도 들끓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노포크 조선소가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 조선소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엔지니어로서 저는 완벽한 시스템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으로서 이 상황이 편하지 않았죠. 우리가 주도해야 할 프로젝트였는데 이젠 한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술에 국적이 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MIT에서 30년을 공부하고 일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원의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맥클라인 박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기술적으론 성공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술만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으론 재앙입니다.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 식민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게 당신 일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2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건 다음 주 청문회 준비하십시오. 설명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치는 결과만 보지 않았어요. 과정도 봤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구 기술인지 그게 중요했죠. 다음 날 아침 조선소로 다시 갔습니다.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맥클라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세요. 저 시스템, 우리 없이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린 30년간 여기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요? 버튼 누르는 게 관리입니까?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오후 회의에서 기술국장이 발표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1차 테스트 결과입니다.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생산성, 품질, 효율. 모든 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기술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기술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술국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버지니아 노포크 조선소 2025년 10월 26일 한국 시스템 첫 테스트 완료. 결과는 완벽했다. 작업시간 40% 단축, 불량률 80% 감소, 에너지 절감 35%. 하지만 박수는 없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기술은 이미 답을 냈지만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전쟁이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조선소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 때론 두려움을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노포크 조선소의 오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저는 제어실에 서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콘솔 모니터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뭐야? 옆에 있던 존스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셧다운, 에러 코드 492-2. AI 제어 모듈이 멈췄어요.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용접 로봇이 멈췄고 부품 이동도 멈췄죠. 조립 라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조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어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치 보좌관들도 들어왔죠. 뭡니까? 왜 멈춘 겁니까?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기술국장이 대답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해. 누군가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백업도 먹통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전부 AI 통합이라.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제어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어요. 정치 보좌관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막아야 해요. 패닉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의존의 대가구나.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에러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492-12. 생소한 코드였어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봐라,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정치 보좌관이었어요. 우리가 고칠 수도 없어.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니까 자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우린 시스템을 고칠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10시 47분. 삼성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제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죠.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시 50분. 엔지니어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었습니다. 10시 54분. 모든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다시 움직였어요. 부품 이동 시스템이 재가동됐습니다. 조립 라인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7분 12초. 그게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제어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쳤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었어요. 고친 게 아닙니다. 네.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설계라고요? 네. 에러의 원인을 찾아서 시스템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재설계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방금. 뭐 한 거야? 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기술국장이 대답했어요. 7분 만에요? 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아니, 정상보다 나았습니다. 생산 효율이 122%로 표시됐어요. 왜 효율이 올라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국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코드를 수정하면서 최적화한 것 같습니다. 최적화요? 네.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군 기술단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삼성 AI 적응 제어 시스템, 관측된 모듈 중 최고 정밀도.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자동 복구 성공률 99.1%. 인간 수동 개입률 0.9%.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평균 복구 예상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7분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AI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그걸 실행만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종 승인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AI가 찾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수리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우연히 정치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한국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려 했죠. 보좌관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7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3시간 걸릴 일을 7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더 나은 상태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인정한 거였죠. 말없이 말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재설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불만을 쏟아내던 기술자들이 조용했어요. 조셉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맥클라인 씨. 네. 어제 일.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7분이면 우리가 3시간 걸릴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것도 더 나은 상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다르네요. 오후 회의에서 기술국장이 발표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어제 오류 이후 성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생산 효율 122%, 불량률 3%, 에너지 절감 38%. 모든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스템은 검증됐습니다. 기술국장이 말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보다 나은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어요.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사라지고 모든 게 초록색으로 변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를 해결했다. 7분. 그 짧은 시간에 신뢰가 만들어졌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시스템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우린 그 설계 안에 있었다. 7분 복구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워싱턴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 시스템, 미국 조선소 장악, 기술 종속 우려 확산. 앵커가 말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에서 어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나 한국 엔지니어가 7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자립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를 한국인이 고쳐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주권 문제입니다. 차를 세우고 의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기자들로 붐볐어요. 맥클라인 박사님. 한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긴급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의원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사태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국장이 일어섰어요. 어제 오전 10시 43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개입으로 7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7분이요?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국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조선소인데 우리가 고칠 수 없다니요. 이건 기술 종속입니다. 의원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결과요? 맥클라인 박사, 당신은 엔지니어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의원이 저를 쏘아봤어요. 기술이 좋다고 다입니까? 우린 자립해야 합니다. 자립하려면 50년은 걸립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오후 2시 조선업계 대표들이 소집됐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발언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기술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시스템 관리, 데이터 분석.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노조 위원장이 책상을 쳤어요. 30년간 용접해온 사람들한테 이제 컴퓨터 배우라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이 모두 같은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의 미국 조선소 장악.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술 주권 상실의 날. 방송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했어요. 이건 위험한 선례입니다.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우린 끝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조선까지. 도대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셜미디어는 더 격렬했습니다. 한국 기술 장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K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검색량 2000% 증가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국방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화면에 노포크 조선소 운영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3주간의 결과입니다. 기술국장이 발표했어요. 생산성 향상 65%.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절감 40%. 다음 숫자가 떴어요. 결합률,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네. 독립적인 감사팀이 검증했습니다. 기술국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 해군 조달 보고서입니다. 노포크 운영 감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계산기를 들어보십시오. 기술국장이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1년 걸릴 작업을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절반입니다. 그래도 한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의존도가 문제 아닙니까? 의존도는 이미 높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린 이미 한국 기술 없이는 못 삽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후 3시 미 해군 조선청 기술국장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술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도크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3주간의 시범 운영 결과 이 시스템은 현재 유일하게 작동 가능한 조선소 현대화 모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기술국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자체 기술로 같은 수준을 달성하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겁니까?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기술국장이 정정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린 그 기술을 우리 조선소에 적용합니다. 이건 상호 협력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톤이 바뀌었어요. 한국 시스템 검증 완료. 조선소 현대화 현실적 선택. 전문가들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술의 국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 날 의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반대하던 의원들이 조용했어요.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다른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산성 65% 향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에너지 절감도 40%라니. 결합률이 5분의 1이면 목소리들이 작아졌습니다. 산업계도 입장을 바꿨어요. 조선업계 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산기를 들었구나. 그날 오후 국방기술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 시스템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공식 확정합니다.
공식 문구였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비판은 사라졌고 데이터가 정책이 됐어요.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미국 국방기술위원회는 한국 조선소 시스템을 공식 승인했다. 타자를 쳤어요. 3주간의 논란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반발도 있었고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숫자가 모든 걸 결정했다.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날 미국은 한국을 믿었다. 그리고 그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승리란 단어는 필요 없었어요. 대신 인정이란 단어가 남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원해서 한국에 기댔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존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트럼프가 또 뭔 짓을 했어? 무슨 일입니까? 트위터 봐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역사적인 동맹의 날이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방금 올라온 거예요. 벌써 난리 났어요.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어요.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트윗. 에이펙 직후 전격 발표.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맥클라인 박사님, 트럼프 발표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을 봤습니다. 트럼프 트윗이 펜타곤 내부 정책 혼란 야기. 기사를 읽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의회는 이에 대해 전혀 브리핑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펜타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 승인도 없는 일방적 발표. 선거용 쇼맨십.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 의원이 말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트위터로 국방정책을 발표하다니. 핵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트럼프답네요. 또 쇼하는 거죠.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트럼프는 종종 즉흥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정책인가 트윗인가. 트럼프의 무책임한 외교. 한국 언론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가 보도했어요. 트럼프 핵잠 승인, 한국 정부도 당혹. 모두가 이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죠. 단상엔 미 해군 장관과 경제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트럼프가 입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어요.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섰어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2단계 프로젝트를 전담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예산은 180억 달러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디셋 컨소시엄이 단독 수행합니다. 둘째,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 패키지를 체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패키지는 방산, 조선, AI 인프라, 반도체를 포괄합니다. 숫자가 거대했어요. 3,500억 달러. 셋째,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정식 승인합니다. 그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이는 일주일 전 제가 발표한 내용의 공식 확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들을 봤어요. 지난주 제 트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쇼라고 하셨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의 트윗은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향했어요. 오늘의 서명은 결과입니다. 그는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해군 장관도 서명했어요. 경제수석도 서명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대통령님,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트럼프가 대답했어요. 이건 행정부 권한 내의 결정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이 파트너십은 정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존스를 만났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였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트윗이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언론 반응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트럼프,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전격 체결. 한국 조선소 현대화 2단계 확정. 핵잠 승인 트윗에서 조약으로. 비판 대신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결단. 한미 동맹 새로운 차원으로. 저녁 뉴스에서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트럼프는 종종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발표였어요. 일주일 전 트윗은 여론을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화한 거죠.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어요. 3,500억 달러는 한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산업동맹의 재편입니다. 다음 날 의회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조뿐입니다. 반대하던 의원들도 침묵했어요.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조선소 현대화 2단계,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쇼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지했다. 트윗은 예고였고 서명은 확정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 기댄다. 스스로 원해서. 그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정치용 쇼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승인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산업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게 됐죠. 트럼프의 속셈이 아니라 한국의 속셈이 통했다는 걸 말이죠. 곧바로 국방부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긴급 브리핑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군 조선청 국장, 기술국장, 그리고 산업계 대표들까지. 무슨 일입니까? 존스가 낮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되겠죠. 오전 10시 정각. 해군 조선청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미 해군 조선청은 K 시스템을 공식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대표가 물었어요. 노포크 조선소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조선소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포츠머스. 주요 조선소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모든 조선소를 K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미국 조선업 전체였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표가 물었습니다. 2단계 예산 180억 달러가 집행됩니다. 향후 3년간 전국 조선소를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노포크의 성공 사례가 이 결정의 근거입니다. 생산성 65% 향상, 불량률 80% 감소. 이보다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는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전체가 한국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이건 산업 재편이야. 표준이 됐다는 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조선소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미국 조선업 전체의 재설계였다. 며칠 뒤 또 다른 발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제는 AI 인프라였습니다. 국방부는 플렉트 AI 냉각 시스템을 공식 채택합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발표했어요. 버지니아 국방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군사 시설에 순차 도입합니다. 화면에 데이터 센터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플렉트의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서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에너지 효율 45% 향상, 서버 안정성 98.7% 달성이 예상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술입니까? 현재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담당관이 대답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플렉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AI 인프라까지 번지고 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설계가 산업의 다음 시대를 정의한다.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조 하청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글로벌 산업 표준을 만드는 국가다. 미국이 한국 조선 시스템을 전국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상징한다.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하청국에서 설계국으로 K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제 산업 표준을 의미한다. 다음 날 기술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외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독일 조선업계에서 K 시스템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프랑스도 협상을 타진했고요.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세 곳의 조선소가 이미 협상에 들어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문의 지역이 표시됐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 전 세계였습니다. 미국이 채택하자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국장이 말했어요. K 시스템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세계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한국 관련 경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조선과 AI 시스템 수출 계약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11월 한 달 동안만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 OECD가 2026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한국 조선 및 AI 시스템 수출액 전년 대비 214% 증가 예상.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의 새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10월 초 나는 한국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생각했다.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다. 그들은 침략한 게 아니었다. 설계했다.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조선소에서 철을 다루고 유럽에서 공기를 다루고 미국에서 데이터를 시킨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조선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건 산업 전체의 재설계였다. 다음 줄을 적었어요. K시스템은 이제 미국의 표준이 됐다. 노포크만이 아니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포츠머스. 미국의 모든 조선소가 한국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플렉트의 냉각 시스템은 국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 국방의 심장을 식힌다. 마지막 문단을 생각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했다. 조선소는 시작이었다. 냉각 시스템은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펜을 잠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한국의 속셈은 단순한 산업 진출이 아니었다. 세계를 다시 설계하는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것. 그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습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산된 속셈이었고 그 속셈은 통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걸.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AI 인프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엔지니어로 살아오며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한 국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걸. 그들은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 세계의 혈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문서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설계를 받아들인 순간의 기록. 그리고 세계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 이건 역사였습니다. 완벽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K시스템은 이제 미국 조선소의 표준입니다. 플렉트는 미국 국방 인프라의 심장을 식힙니다. 세계가 한국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청 국가에서 설계 국가로. 그리고 이제 표준 국가로.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산된 속셈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계가 이제야 알아본 거죠. 미국 기술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세계를 설계한 한국의 속셈. 한편의 역사가 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